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너무 놀랬구나. 저 원래 이렇게 시작해요, 처음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같이 역사는 홍길동 뭐 이러면서 같이 웃으면서 시작하자고요. 예, 재밌게. 자, 여러분과 함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합격 직통. 와우. 이거 너무 좋은 부록이야. 제가 봐도 짱이야. 정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꼭 나오는 거. 진짜 이건 꼭 나와. 꼭 나와. 요것들만 모아가지고 알려드릴 거예요. 네, 이거 여러분 딱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출발 바로 갑니다. 선사시대인데요. 합격 직통. 자, 선사시대. 과연 중요한 키워드, 진짜 시험에 잘 나온 키워드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픽은 바로 이 사진. 우후! 네, 여러분들 사진이 중요해요. 이 그림이 중요해요. 이 만화 컷이 중요해요. 이 만화 컷이 딱 보시고 저거 뭐 얘기하는 거야 느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주먹도끼는 필수지. 자르고 찌르고 찢고 모든 걸 할 수 있어. 만능이야 만능. 지금은 우리 휴대폰이야. 뭐 이게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바로 이 주먹도끼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 사진 보여줄 거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딱 연결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석기 시대 키워드 평등사회였다는 사실,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주먹도끼를 떼어내서 만든 그런 석기가 되는 거예요. 뗀석기가 있다는 것. 이들이 살았던 것은 바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했다. 자, 이런 키워드를 바로 이 그림과 쫙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싹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구석기제 맞고요. 다음 시대 픽. 아까 방금 등장했던 구석기 이번 왜 뒤에 있지? 눈빛 봐. 뭔가 너무 부러운 눈빛. 그랬더니 옷도 이렇게 잘 입고 있고 이렇게 지금 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실을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 집도 지금 옴집이야. 불안 이유를 알겠다. 이거였구나. 멋진 집에 멋진 옷 부럽다. 네. 참 부러운 거는 옛날 사람이랑 지금 다 똑같네요. 그죠, 여러분들? 자, 이런 모습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석기 다음이 신석기인데 신석기는 아무래도 좀 더 나아진 삶을 살고 있겠죠. 자, 이와 관련된 키워드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석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농경이 시작됐다. 여러분 신석기 다음에 나온 시대가 이 청동기인데 청동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계급이 출발했다. 계급사회. 신석기는 농경사회, 그리고 청동기는 계급사회를 반드시 중요한 키워드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가락바퀴를 통해 아주 실을 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드디어 이렇게 자기 집, 내 집 장만 완성, 움집이라고 합니다. 구석기 때는 이제 동굴과 막집이었다면 신석기 때는 이런 움집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픽 갑니다. 어떤 게 나올까요? 약간 좀 그림이 오바다야. 무슨 황제야? 한참 뒤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 어쨌건 이건 이제 이걸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그 나라는 바로 고조선. 그죠? 이 고조선을 딱 세우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키워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이 단군 조선은요, 특히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데 단군은 제사장의 역할, 왕검은 정치 지도자의 역할. 이걸 한 사람이 다 해. 제정일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철기시대 가면 여러분들 사만의 소도라는 게 있습니다. 소도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구역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가 분리되어 있는 재정분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청동기 고조선 여기서는 재정일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니까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국가를 다스리는 법이 있을 거예요. 팔조법이 고조선에 연결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위만조선은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고조선은요,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은 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단군조선은 청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그다음 위만조선은 철기를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구석기부터 철기 시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사시대가 끝! 어때요? 깔끔하죠? 진짜 제가 알려드린 건 시험에 진짜 꼭꼭꼭 나오는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사시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시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요, 고대가 되겠습니다. 고대는 과연 또 어떤 것을 제가 픽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야, 여러분 이 그림 너무 멋있지 않아?
여기 등장하신 분 누구예요? 근초광. 밀고 있어 지금. 어디를? 규슈요서 막 이쪽까지 막 진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뭐야? 고구려까지 지금 밀어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야, 이 백제 근초광, 백제의 정복 군주의 모습을 지금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지금 야, 광개토 태왕 나랑 땅 따먹기 지존을 가르자. 역시 정복군주들은 다 대화가 이런가 봐요. 네. 자, 백제의 근초광, 바로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4세기 전성기를 이끌었던 백제 근초광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근초광 한강유역 장악한 거야. 물론 뭐 장악이 뭐야? 원래 한강이었지 뭐. 여기 출발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엄청난 통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고구려를 쫙 공격합니다. 이때 평양성을 공격했는데 대박. 이때 고구려 왕, 고국 원왕, 고구려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왕, 고국 원왕이 전사합니다. 여러분 고구려 시대는요, 왕이 죽은 적이 없어요. 외적의 침입 후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번, 바로 백제 근초광의 공격에 의해서 고구려 왕, 고국 원왕이 전사했던 사실이 있다. 그래서 근초광은 대단하다. 대단한 왕이니까 뭔가 좀 보여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나의 시기를 역사로 남기라.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역사서가 바로 서기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광이었습니다. 자, 다음 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자, 아까 제가 그 근초광을 이야기했던 건 4세기였고요. 아까 옆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광개토양은 5세기인데요. 맞습니다. 근초광 뒤에 나오는 고구려의 왕, 바로 광개토 태왕. 여러분 고구려의 전성기는 5세기입니다. 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은 바로 광개토 태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너무 오래 사셨어. 장수하셨어. 이름이 그 장수왕이에요. 네, 장수왕. 요 두 사람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 고구려 장수왕은요. 와우! 이 그림 보세요. 야, 여기도 밀어버리네. 남진 정책 쭉 밀고 있습니다. 백제도 밀어, 신라도 밀어, 가야도 밀어. 네. 그리고 이제 외교는 이렇게 남조와 북조의 이렇게 양다리를 딱 걸치면서 우호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고구려의 장수왕 너무 오래 사셨어요. 네, 이 장수왕의 모습들. 자, 남쪽으로 전진. 자, 그렇다면 이 5세기 장수왕의 키워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남으로 있고요. 남진 정책을 하기 위해서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아빠 사랑. 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광개토 태왕비를 땅 세웠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시험에 진짜 잘 나온 게 있어요. 어떤 게 시험에 진짜 잘 나오냐면 바로 장수왕이 밀고 내려와 남진에 남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백제의 한성을 점령합니다. 백제의 도읍지가 한성이라고요. 근초광의 시대는 바로 이 한강, 한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성기를 펼쳤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5세기에 이 장수왕이 막 밀고 내려오면서 이 한성을 불태워버린단 말이야. 불태워버리면서 결국 도읍지를 옮기게 되더라. 어디로? 한성에서 지금의 공주, 바로 웅진으로 옮기게 되더라. 이거에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의해서 과연 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완전 시험에 잘 나와. 진짜 시험에 잘 나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 바로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의해서 백제의 도읍지가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 시험에 진짜 잘 나오니까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배. 이제 6세기 또 신라의 전성기를 봐야 되겠죠. 자, 4세기 백제 근초광 여기 계시고요. 5세기 고구려 광개토 태왕 여기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6세기 신라의 진흥왕이 따단하고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라 진흥왕이 지금 밀고 가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어떤 밀고 가냐면 여기 보니까 한강을 밀고 가네. 한강. 그렇죠. 바로 이 한강을 장악했던 왕. 신라의 꿈. 나도 한강 갖고 싶어. 그 꿈을 장악했던, 결국 이 한강을 통해서 중국과의 직접 교류를 만들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진흥왕 되었습니다. 빠밤빠밤. 자, 그렇다면 이 진흥왕, 지금은 나의 전성시대 인정. 네, 4세기 근초광, 5세기 광개토 태왕, 6세기는 바로 진흥왕의 전성시대. 여기에 키워드 봅시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오호, 신라의 전성인데요. 근데 뭐 사실 이게 뭐 국가의 왕 대 왕이지만 사람 대 사람이라면 썩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 장수왕의 그 압박 속에서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낮의 동맹. 왜냐면 신라가 지금 고구려가 지금 막 밀고 내려오니까 낮의 동맹을 맺어가지고 100년 넘게, 그래 우리가 이 고구려 이 큰 나라
우리가 이 등살에 정말 못 살겠는데 우리가 손잡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해서 낮의 동맹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낮의 동맹의 결과 빼앗겼던 한강을 되찾았어. 되찾자마자 진흥왕이, 그때 이 진흥왕의 파트너가 백제의 성왕이었거든요. 성왕의 뒤통수를 딱 때린 거야. 미안해, 한강은 내가 다 먹을게. 이러면서 성왕과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정말 배신이죠, 배신. 그 전투가 바로 관산성 전투. 누가 이겼다? 진흥왕이 이깁니다. 성왕이 이때 죽어요. 정말 가슴 아픈 어떤 그런 장면인데, 어쨌건 간에 바로 이렇게 통해서, 원래 또 외교는 또 이런 거니까, 그죠? 한강의 지역을 드디어 장악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여러분 신라의 전성이 나오니까 이 진흥왕이 기분 좋은 거야. 여기도 내 땅, 저기도 내 땅. 그럼 여기도 이제 비석 세우고 저기도 내 비석 세우고. 이렇게 비석 세우는 걸 굉장히 취미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 비석을 뭐라고 하냐? 바로 순수비, 순자, 이렇게 순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석을 세웠다는 이야기죠. 바로 진흥왕 순수비. 하여튼 순수비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진흥왕과 연결되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신라의 전성기 진흥왕 확인했습니다. 다음 이번 픽은요. 자, 이제 여러분들 삼국시대가 끝나고 바로 통일신라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통일신라 시대 여러분 꼭 기억해 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신라 시대 때 바로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 신문왕의 특징은 뭐냐면요, 왕권을 강화했다라는 겁니다. 왕권을 강화했다. 왜? 나 통일시키는 사람이야. 이 통일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야. 물론 우리 아버지 문무왕이 통일을 완성시켰지만 내가 그 뒤에 있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왕말 잘 들어야지. 왕말 잘 들어야지. 내가 왕말 잘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한 게 있는데, 진짜 시험이 이겁니다. 바로 그 당시 이 귀족과 왕과 서로 이렇게 엉엉엉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먼저 또 우선이지 라고 해서 귀족을 꼭 눌러주는 어떤 그런 장면,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료전을 지급했더라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이전에 노급을 받았거든요. 노급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말 그대로 녹봉을 마을 단위로 통째로 준 거야. 그런데 여기 조세, 곡물, 역 이게 다 징발 가능한. 특히 이 역은요, 사람의 노동력을 쓸 수 있다. 이 노동력은 무엇으로 전달 수 있다? 바로 군사력으로 전달 수 있다. 이 귀족이 군사를 갖고 있으면 왕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군사력은 나를 위협할 수 있잖아. 왕을 위협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신문왕은요, 오로지 귀족에게 조세와 곡물만 징발할 수 있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역, 징발 이제 금지. 이러면서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은요, 왕권을 극대화, 강화시켰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 보죠. 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 많이 해요. 통일됐으니까 이제 지방치를 정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구주 오소경으로 지방치를 만들고 있고요. 특히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귀족들이 얼마나 또 이게 불만이 많겠어요. 김음돌의 난이 일어나. 이 김음돌의 난을 딱 제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통일신라 초기와 통일신라 후기 나눌 수가 있는데, 통일신라 초기를 특징 짓는 사건은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면서부터,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는 거야. 그 다음에 통일신라 말기로 갈 때는 왕권이 약화돼요. 이 출발이 뭐냐면 김헌창의 난이야. 그래서 김음돌의 난과 김헌창의 난을 분기점으로 해서 왕권이 강화됐다, 왕권이 약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김음돌의 난과 김헌창의 난이 분기점이 된다. 키워드가 되니까 기억하시라. 지금은 신문왕의 시대 김헌창이 아니라 김흠돌의 난이 되겠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왕권도 강화시키려면 자발적 복종이 필요할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복종도 그냥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 복종.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뇌리 속에 이제 교육시키는 거야. 왕한테 충성해야 돼.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만든 대학교가 있어요. 유교 교육을 진흥시키는 바로 대학, 국학이라는 것을 이때 설립하고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 신문왕은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방면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면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아주 잘 활용했던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통일신라 왕권 강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대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한능검에서는 여러분들 왕을 놓치시면요, 그 시험 불합격이에요. 네, 항상 왕이 중요하다, 왕이 무엇을 했는지를 싹 정리해 놓으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 바로 고대에서 어디로 넘어갈까? 중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중세. 저 이 색깔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역시 그린입니다. 자, 중세 고려. 자, 이 중세 고려는 어떤 픽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갑니다. 네. 태조 왕건. 이야. 센스 고구려에서 구자만 지었어. 고려 계승 보여주고 있어. 고구려 계승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름에서도 좋습니다. 자, 이 태조 왕건은요. 호족들과 손을 잡고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단 말이야. 어떤 정책 취했다? 북진 정책. 이게 고구려 영토까지 왜 이름이 고려 아니야? 고구려 계승 당연히 고구려 영토 쪽을 위해서 북진 올라가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족 연합 정권이야. 왕권이 강하진 않아. 원래 여러분들 나라 초반에는 누구랑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왕권이 강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호족에 대한 배려와 견제를 여러 가지 정책들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라 맨 처음 세운 왕이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세금 깎아주면서 민생 안정해야 되겠지.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마찬가지고 고려시대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정책들을 지금 취하면서 드디어 빠밤 고려라는 나라가 출발하고 있더라. 키워드 한번 살펴봅니다. 키워드는요. 후삼국이 뭐더라? 그렇지. 통일신라 말기 호족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세웠어. 대표적인 왕 4달러. 4달러 누구야? 그렇죠. 바로 궁예의 후 고구려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견훤, 완산주, 지금의 전주 비빔밥. 네, 그 전주를 도읍지로 완산주로 삼아가지고 후백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후백제 견훤과 후고구려 궁예가 붙으면서 후삼국이 출발하고 있는데 최종적 승자는 결국 태조 왕건이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까 제가 이 호족에 대한 배려와 견제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선 호족 견제 정책으로 사심관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아요. 이외에도 뭐 호족들 견제하기 위해서 뭐 인질 제도로 할 수 있는 기인 제도를 쓰기도 하고요. 이 사심관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연대 책임이야. 너 그저 네가 책임져. 근데 뭔 일 벌어지면 너가 책임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심관을 임명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호족들과 이 결혼 정책 통해 가지고 이 왕조를 출발하거든. 결혼을 많이 하십니다. 네, 부인이 29번. 네, 매일 하루씩 만나도 한 달. 네, 이러니까 그 자식들이 얼마나 많겠어. 이 자식들이 분명히 내가 아버지의 계승자요라고 싸울 거 아니야. 걱정이 많은 거야. 그래서 유언을 남겨. 이게 바로 후뇨 10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왕위를 계승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남기고 있었던 왕이 바로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세 고려가 출발합니다. 다음 픽. 여러분들 이 고려는요 500년입니다.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려 시대 때는 여러분들 이 시대는 너무 외침이 많어. 야야야 이런 외침이 아니고 여러분들 외적의 침입이 정말 많다는 얘기야. 10세기 발음 조심. 네, 10세 발음 조심. 왜 이러지? 10세기에는 누가 처음에 거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10세기, 11세기는 거란 쳐들어와요. 12세기는 여진 쳐들어와요. 13세기는 몽골 쳐들어와요. 14세기는 홍건적 왜고 쳐들어와. 맨날 쳐들어와. 너희들이 500년 동안 전쟁 맨날 하는 나라를 살아봤어. 이거 진짜 살아보지 않고서는 아마 경험 못할 거야. 너무너무 전쟁을 외침이 많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많은 외침 속에서도 고려라고 하는 그 깃발을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 와우, 레스펙트. 진짜 레스펙트.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 강인한, 그 끈질긴 그 모습을 갖고 있는 나라 고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요. 고려 시대 때는 왕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끊이지 않는 강인한 고려 정신, 외침과의 어떤 그 관계 있잖아요. 그 외교 관계가 반드시 또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먼저 10세기, 11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차 거란 침입, 2차 거란 침입, 3차 거란 침입 각각의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인물들이 무엇을 했는지 봐두셔야 돼요. 먼저 1차 침입 때 이 거란족이 쳐들어왔는데 여기는 이분이 뭐냐면 서희라는 분이야. 이 서희라는 분이 거란과의 왕래를 위해 강동 6주를 주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고 이제 강동 6주를 주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는 서희와 강동 6주 너무 중요해. 10세기 11세기 특히 이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이 서희란 인물이 강동 6주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외교談판을 통해 가지고 강동 6주를 회복했다는 이 사실. 와우, 멋있죠 여러분들? 외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혹시 외교관 꿈꾸십니까? 네, 서희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외침의 문제가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지금 거란과의 관계, 거란 들어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소손영이라는 거란 장수와 지금 외교談판을 통해 가지고 강동 6주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라. 저는 지금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것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픽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은 뭐야?
스님께서 이렇게 또 지금 뭔가 좀 하고 계시네요. 자,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자, 여러분들 고려 500년인데 고려 500년은요 어느 세력들이 어느 시대를 유지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단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제가 호족 설명드렸죠? 맞습니다. 호족들이 지금 고려를 세웠단 말이야. 그 호족들이 기득권 세력이 된 거야.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문발 귀족이라 그래. 그 문발 귀족이 기득권 세력이 되니까 오래 못 간다고요.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야. 왜? 자기들끼리 모든 걸 다 해버리거든. 예. 뭐 이 자리도 내 거, 이 자리도 내 거 이런 식으로 되니까 불만이 많아지죠. 특히 개경, 고려의 수도는 개경 아닙니까? 그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다 해가니까 그 지위,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 서경 세력들, 평양이죠, 평양. 예, 고구려의 수도였던 이 평양 서경 세력들이 왜 너희들 개경, 너희들이 다 해? 라고 불만이 많았어요. 그거를 대표해가지고 일으켰던 싸움, 이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즉 이 문발귀족 사회를 흔들어 놨던 그 운동이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건 하나의 시대를 잘라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요. 특히 문발귀족 사회 다음이 무신정권입니다. 그 무신정권 넘어갈 때 문발귀족 사회를 흔들었던 두 개의 사건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더라. 이 두 가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금을 정벌 위해서 서경으로 천도합시다. 아까 여러분들 첫 번째 침략은 거란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어디였죠? 그렇죠. 바로 12세기 여진이었습니다. 여진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예요. 이때 이제 여진이 사대를 요구하는 거야. 무슨 소리? 우리는 고구려 계승국 건데 우리가 왜 사대를 해? 있을 수 없지. 그들과 치자, 금 정벌하자 라고 했던 게 바로 묘청의 서경 세력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진압한 세력이 있으니 김부식. 김부식 들어봤는데? 들어봤죠 여러분들?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를 썼던 저자,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 그 김부식을 진압한다고요. 김부식은 여러분 개경파예요. 개경파들은 여러분들 금정벌 높, 금사대 주장했거든요. 불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런 개경파, 김부식을 위주로 한 이런 개경파를 쓸어버려! 라고 하면서 바로 서경천도운동을 전개했다는 사실 키워드 확인합니다. 자, 이 키워드는요. 칭제건원, 우리는 황제의 나라야 하면서 이 금정벌을 주장을 했고요. 바로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바로 문벌기석사를 흔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끝자락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물론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은 됐지만 쉽지 않겠다. 결국은 무너지겠다. 드디어 무너지게 됩니다. 그건 다음 피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이죠. 무서워. 무서워. 벽에다가 지금 한번 찔렀더니 벽이 지금 그냥 와 무서워. 이제 무신들의 얘기만 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지금 아주 가벼운 터치 왕 그럴게 라고 있는 모습도 바로 1170년 고려 시대를 두 시대로 나누는 그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1170년 이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격변기였다. 호족, 문발귀족 그리고 무신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정변. 특히 이제 무신들도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거 이제 좀 안정화시켰던 인물이 되면 최충원입니다. 최충원 그 아들 최우인데 최충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정도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고요. 그 뒤를 이은 아들 역시 정방을 통해 가지고 인사권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요. 우리 힘에 의해서 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으니 내가 좀 비상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 대표님이 바로 이 최충원의 교정도감이라는 사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래 하면 못 가요.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거는 오래 못 갑니다. 이때 누가처럼 몽골이 쳐들어와. 징기스칸. 네, 바로 그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지요. 자, 무신들은 특히 그의 아들 최우는 강화도로 천도해서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전개가 될 겁니다. 다음 픽. 이러면서 여러분 몽골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무신정권이 무너진다고요. 그 몽골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야. 자, 이제 이 원나라의 빌부터 성장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다 권문세족이라 그래.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려 시대를 쭉 시기급을 해보면 호족, 문발귀족, 무신, 그 다음이 권문세족. 원의 빌부터 성장했던 권문세족이 있더라라는 거. 자, 이 권문세족이 정말 원의 빌부터 가지고 정말 또 이 권력을 휘두르자 이건 아니지.
우린 고려인데 말이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라고 해서 그 권문세족 그리고 그 원나라와 부딪히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바로 공민왕.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려시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은 고려 전기의 광종, 고려 후기의 공민왕입니다. 고려 광종하면 과거제 처음으로 시행해서 1000년 동안 그 제도가 이어졌고요. 바로 고려 후기에는 공민왕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죠. 시험에 진짜 너무너무 잘 나오는 왕. 고려시대 때 고려 전기의 광종과 고려 후기의 공민왕을 모르면 안 돼. 왜?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왕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 공민왕 보니까 와우 또 이제 탱크로 막 밀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쭉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쌍성 총관보 왜냐면 여기 이제 원나라가 좀 찾아오고 있었거든. 이 원세를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를 보니까요. 예, 원간섭기 타파. 원을 타도하라 타도하라. 네 그리고 원의 비일부터 성장했던 그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쓸어버려!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전민 변전도감 신돈 승려를 등용해가지고 전민, 파천자, 백성민자, 변정, 원 위치에 돌려놓는 것이죠. 불법적으로 땅을 가져갔거나 노비로 만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원 위치로 돌려놓는 전민, 변정, 도감, 임시관청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걸 신동을 통해 가지고 개혁을 펼쳐 있는 모습들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지금 이렇게 수복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권문, 반권문세족 그리고 반원 자주 정책을 취했던 왕 노국공주의 남편, 노국공주의 남편 바로 공민왕이었습니다. 진짜 시험이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세 고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 자 어디를 볼까요?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로 왔습니다. 조선시대 픽 갑니다. 그렇죠. 항상 여러분 아까 그 고려시대 맨 처음 픽이 뭐였어요? 누가 나라를 세웠느냐 아니었습니까?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 태조왕건 호족 통합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조선시대입니다. 조선 누가 세웠습니까? 네 바로 이 태조 이성계 말을 그렇게 잘 탔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들 태조 이성계는 그렇게 큰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원래 많은 일을 했던 것은 바로 이 태조 이성계의 베프 네 바로 이 사람이었죠. 정도전. 실질적인 조선의 설계자 이 사람이 줄을 그으면 그것이 바로 길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점을 찍으면 그것이 바로 건물이 되었고 그걸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정도전이 줄을 딱 그었어. 그 길이 됐어. 그 길이 어떤 길이야? 종로야 종로 지금도 쓰고 있잖아. 그게 바로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이었다는 사실. 재상 중심의 정치 왕은 바꿀 수 없으니까 똑똑한 이 재상들이 왕을 보필하면서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이 정도전. 그러나 누구? 태조 이성계의 아들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될 운명. 좋습니다. 자 어쨌건 고려 조선 초기의 모습은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 보니까요. 네 이성계의 파트너 이성계의 남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유교나라입니다. 조선은 유교나라입니다. 고려가 불교의 나라라면 조선은 유교나라입니다. 독해요. 이 정도에서 어떤 책 중에 하나 불시자변 뭐야 불 부처불이야 씨 그냥 씨야 최씨 김씨 이씨 이거죠. 뭐야 부처씨의 잡변이야 잡소리야. 야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저 종교적인 이 차별 때문에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지금 왜 유교의 나라니까 부처씨의 잡소리 이런 건 다 잡소리야 라는 그런 책을 쓸 정도로 강력한 유교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상 중심의 정치를 만들고자 했던 실질적 조선의 설계자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니까 한양의 설계자 역시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500년 토대를 출발시킵니다. 자 그 다음 픽 이분을 빼놓고서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왕권과 신권의 조화 네 바로 이 세종대왕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고려시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 두 사람이 있다. 고려전개 누구? 그렇죠. 광종. 고려후기는 누구? 그렇죠. 공민왕. 광종의 과거제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전민변정도관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조선시대도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왕이 두 사람이 있으니 조선전개는 세종이요 조선후계는 정조라. 조선전개는 세종이요 조선후계는 정조라. 이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진짜 잘 특히 세종은요 역대급 세종이 빠지는 시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도로 너무 시험이 많아요. 여러분들 세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각 무엇을 했는지는 다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두 문제는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런 세종이에요. 자 키워드 출발합니다. 너무 많아서 짧게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사람들 너무 많이 죽였어. 그러니까 인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모을 집자 누구를 현명한 사람들을 모은 곳 제편전을 이 세종 때 만들고 있죠. 이 제편전 역사는 여러분 나중에 성종의 홍문관 그리고 정조의 규장각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태종 이방원이 왕권 강화였거든. 네. 그런데 이 왕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육조 직계제 의정부 있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여기 통하지 않고 그냥 태종 이방원은 바로 그냥 육조로 명을 내렸단 말이야. 그런데 세종은요, 노 그 재상들과 함께 일을 해야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의정부와 함께 일을 해야지. 라고 해서 의정부 서사제, 서명한다는 얘기 사인이에요. 의정부와 함께 하겠다는 의정부 서사제를 이었던 인물. 그리고 15세기 자주적인 민족문화의 발달을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세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농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던 농서 바로 농사직설. 나라 말씀이 뒤엉기게 달아. 그렇죠. 우린 중국과 다르죠.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훈민정음의 창제. 와우. 훈민정음의 창제 여러분들 진짜 시험에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던 선지니까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몰라? 네, 이 훈민정음 창제 세종대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선적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왕 세종대왕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요. 픽. 자, 다음은요. 이 왕들의 문제 나온 다음에 꼭 나온 게 있어요. 바로 양난이 뭘까요, 여러분들? 네, 슈퍼마켓 가시면 양난 코너가 있습니다. 그 양난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바로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왜란과 호란을 우리는 양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이 쳐들어온 곳이고, 그리고 호란은 청나라. 여진족이 쳐들어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임진왜란 때 이렇게 조총을 앞세워가지고 쳐들어왔던 그런 모습들 무섭지? 네,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선조는 지금 이렇게 선조 살려고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아직까지 여러분 의주로 넘어가진 않았고요. 네, 중국에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키워드 무엇이 있을까요? 빠밤 갑니다. 자, 임진왜란 역시 뭐 이순신 장군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순신, 뭐 김시민. 그다음에 권율, 곽재우 이런 인물들이 의병장으로서 또는 관군으로서 활약을 했던 모습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대첩, 명란대첩 있죠. 오케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권율의 또 행주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이런 것들을 3대첩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을 물리쳤어요. 자, 그리고 그렇죠. 여기 지금 또 하나의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죠. 네, 바로 여러분 이 임진왜란 그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앞에 진짜 전쟁을 처음 했던 시기와 휴전 시기 그리고 다시 전쟁 정유재란 이렇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순신 장군 하면 여러분 한산대첩과 명량대첩이 잘했잖아요. 그 한산대첩은 바로 휴전기 앞에 그 다음에 명량대첩은 휴전기 이후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한번 짓고요. 조선 후기 어떤 모습들로 나타날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 이야기 다 말았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 픽.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갑니다. 양난 중에서 장자라냐 이거 너무 속상해. 인조, 애고문이나 삼전도의 구력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어떡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인조가 지금 꿍꿍꿍 하면서 309고 노래로 아주 치욕적인 항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삼전도의 구력이죠. 남한산성과 삼전도가 바로 병자호란의 키워드가 되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양난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뉘고 있다라는 사실. 자, 키워드 병자호란 쭉 나오면서 여러분들 이 형제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 호란이 두 번 있어. 정묘호란 한 번 있고 병자호란이 있는데 정묘호란 때는 형제 관계가 형성되고요. 그다음에 병자호란 때는 군신 관계가 형성되는 모습들이 있더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한산성 삼전도가 바로 이 호란의 키워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픽 갑니다. 자,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왕. 조선 전개는 세종, 조선 후기 영조 대표적으로 나오는 왕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법 문제.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반드시. 자, 세법하면 여러분들 인조의 영정법, 그 다음에 영조의 균역법, 그 다음에 광해군의 대동법이 있어요.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면 광해군 때부터 출발했던 바로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대동법은 뭐냐면요. 원래 이 방납의 폐단으로 나온 방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바로 대동법인데 방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곡물 그 저기 특산물을 내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부정과 비리가 많아. 이거 하지 마.
그래서 특성을 내지 마. 그냥 쌀로 다 통일해. 쌀은 곧 화폐니까. 이걸 다 통일해. 이게 깔끔해. 이게 부정과 비리가 없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쌀로 내도록 하는 것. 그럼 쌀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토지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즉 마을 집집마다 할당되던 세금을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간 게 바로 대동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잘 나와요. 진짜 열심히 잘 나오니까 꼭꼭꼭 기억. 대동법이 시행된 이유는 뭐다? 박납의 폐단. 박납의 폐단 그걸 시정해서 대동법이 시행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세번 문제는 꼭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키워드 봐야죠. 자,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납의 폐단. 밑줄짝이야. 밑줄짝. 박납의 폐단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쌀을 거두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쌀을 거둬가지고 국가가 필요했던 그 특산물들을 사오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공인입니다. 이 공인이 등장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막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량의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져. 이게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대동법이 출발한 광해군 때부터 출발해서 숙종 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픽 갑니다. 영조 등장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균역법. 균역법은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군대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왜? 포를 내면 군대를 안 갈 수 있어. 포는 그지 옷감이야. 옷감 내면 군대 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불가능하지. 지금은 아무리 명품 옷 줘도 군대는 가야 되죠. 그죠?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단 말이야. 옷 주면 안 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부정과 비리가 생겨. 그리고 너무 많아. 1년에 옷감 2필. 너무 힘들어. 영조 때 썰뚝. 네, 1년에 한 필만 해. 와우! 이게 바로 균역법. 정말 좋았겠죠. 바로 감세 정책을 추진했던 왕이 바로 이 영조. 영조가 누구예요? 정조의 할아버지 아니야. 영조의 아들은 누구야? 사도세자. 뒤지에다 텅텅텅 박아서 죽게 했던 그런 아버지 영조이기도 합니다. 자, 그 키워드를 한번 쭉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영조는요. 일단 그 당시 너무 붕당들이 요 영조 앞에 있었던 왕, 대표적인 왕이 바로 숙종인데요. 이 숙종 때 사색 당파라고 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당파 싸움 엄청나게 이거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 그래서 시행이 바로 서원을 정리합니다. 이 서원을 이 또아리 틀어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없앴던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균역법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붕당끼리 좀 싸우지 말라 그래서 만든 요리도 있었어요. 그게 탕평채라는 거. 여러 가지 사색 색깔 있는 그 나물 같은 거 섞어가지고요 다 먹이는 거야. 이거 먹으면 너희들 기좀 섞어서 살아 했던 그 왕이 바로 영조였다는 사실. 바로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죠? 자, 이렇게 봤고요. 다음 픽 갑니다. 그렇죠. 정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왕이에요. 조선 전갱 세종이라면 저는 후기는 바로 이 정조라니까요. 정조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수원화성 아니야. 수원화성을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아버지 사도세자 뒤주에 죽었던 우리 사도세자 아버지 명예를 회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바로 이런 수원화성 이런 것들 만들면서 쭉 가고 있는 모습. 정말 심히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특히 이 여러 이 당파들에 의한 왕권의 어떤 그 약화를 막기 위해서 규장각 내가 직접 인재를 뽑아서 내가 교육시킬 거야. 규장각 초기문신제 1호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정약용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군대 바로 장용령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목표를 딱 했던 왕. 근데 진짜 똑똑해요. 진짜 똑똑해가지고 신하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런 왕이기도 한데요. 근데 너무 일을 많이 시켜. 그렇게 저 CEO로서는 밑에서 일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쨌든 정조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키워드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규장각 장용령 그리고 수원화성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요. 규장각에서 이 초기 문신을 대고 해서 인재를 양성하면서 자신의 오른팔 왼팔 뚝뚝뚝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약용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조선후기까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이런 게 빠지면 시험 문제가 구성이 안 돼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여기까지가 바로 전근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근현대로 연결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근현대의 서막을 엽니다. 두둔두둔 짠. 자, 근현대는 여러분들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세 덩어리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 개항기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개항기 우후 제일 먼저 문을 열었던 인물은 바로 흥선대원. 아빠가 지금 아들 업고 있어. 아들 누굴까? 고종이겠죠. 그죠? 어린 고종 대신해서 권력을 가졌던 이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 특히 흥선대원은요 그 이전에 조선 후기 세도 정치 문제 말고 정조가 죽은 다음에 이 정조에 똑같은 이런 그 똑똑한 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나이 어리고 뭐 어쩌면 왜 밖에서 끌고 와가지고 이런 왕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서 소수가 권력을 장악했던 세도 정치가 정리된
되는데 그 세조 정치 핵심 기호가 바로 비변사였어. 이 비변사에 있으면 왕권 약화될 거 아니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목표 왕권 강화에서 비변사를 설득 잘라내는 그런 모습들, 세조 정치와 끊어내려는 그런 모습들, 왕권 강화의 모습들을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자. 왕권 강화 민생 안정 키워드 출발. 자, 이 키워드는요 이렇게 보시면 세조 정치의 타파. 그리고 여러분들 양반들 너희들도 돈 좀 내, 세금 좀 내. 국가가 지금 이제 통통 비었는데 돈 많아 너희들이 내야지 라고 해서 양반들도, 원래 양반은 군대 안 가잖아요. 균역법, 아까 제가 영주의 균역법 설명드렸잖아요. 그 균역법에서도 양반들은 예외예요. 예,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양반의 특권이야. 내가 양반이야. 그걸 어떻게 증명해? 나 군대 안 가는 건 내 이게 특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흥선대원도 그게 아니지. 양반 지금 조선후기 때문에 양반층이 얼마나 많아졌는데, 짝퉁 양반도 많고 많아졌는데 다시 세금 내라고 해서 만든 게 집집마다 세금 내라고 하는 게 바로 호패법의 시행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패법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는 모습들. 여러분 지금 가보고 있는 경복궁이잖아. 그거 흥선대원도 만든 거다. 왜냐면 임진왜란때 경복이 다 불타버리거든. 네, 그리고 폐허였어. 다시 만든 게 바로 흥선대원이야. 왜? 아유 경복궁이 조선의 전궁인데 말이야. 조선의 전궁인데 이게 불타버리고 이게 되겠어? 왕권 강화 목표였으니까 왕실의 권위를 보여주기 경복궁을 중건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기부금 막 걷어. 예, 원해서 납부해라. 근데 실제로는 원망하면서 납부하는데 원납전. 그리고 돈이 또 부족해. 일당백 화폐 찍어내는 거예요. 화폐 많이 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플레이션 아니야. 지금 우리 돈이 유동성이 지금 넘쳐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흥선대원군 때 펼쳐지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픽은 이겁니다. 오, 자, 여러분들 이 흥선대원군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요, 고종이 이제 정부를 또 이어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일본과 수교를 맺습니다. 개항을 한다는 얘기예요. 강화도 조약. 자, 여러분들 지금 머리 발끝까지 우리 전통이 있어 없어? 없다고. 다 서양의 모습이라고.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우리가 자본주의의 바다에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이 모습은 전개되고 있더라. 이때부터 여러분들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으니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대한제국, 이 모습들이 쭉 연결될 텐데요. 그 사건을 기억해 놓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은 뭐냐면 소수의 엘리트들, 똑똑한 그 소수의 엘리트들이 세상을 바꾸자, 신분제를 없애자, 근대의 모습을 만들자 라고 하면서 일으켰던 사건 3일 천하로 끝나긴 되지만 어쨌건 100년 전 신세대들의 개혁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4개조 개혁안에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우정총국. 이 갑신정변이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 우체기로 보면 돼. 이 우정총국 축하연, 개국 문을 여는 축하연에서 이 갑신정변은 시작되고 있더라. 1884년 14개조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신문제 폐지예요. 와우. 이제까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을 내었던 그 신문제를 없애자는 주장, 물론 3.1천으로 실패했지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갑신정변을 진압한 거 바로 청나라였습니다. 청에 의해서 진압돼서 결국 3.1천하로 실패로 끝나게 되더라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픽입니다. 다음 픽은요, 쭉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그 다음에 이 을미개혁이라는 게 있어요. 갑오 을미개혁.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막 이게 아관파천이야. 아관파천은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산으로 이제 가버린 거야. 이후에 와서 대한제국 선포해. 자, 이 과정 속에서 만들었던 어찌 보면 우리가 최초의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라는 것입니다. 이 독립협회는요, 바로 독립문을 세우겠다고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단체이기도 했죠. 근데 이 독립은 여러분 일본 독립이 아니라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 네, 청으로 독립이야. 자, 이 독립협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키워드 연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독립협회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서재필, 독립문,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 우리나라 최초 광장의 역사. 즉 광장에 모여가지고 민들의 목소리를 냈던 그 모습이 바로 만민공동회,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하여튼 독립협회 사로 나오면요, 답지는 만민공동회를 보시면 돼요.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선지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만민공동회 관리가 들어갔어. 그럼 그걸 관민공동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헌의 육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개혁안을 냈지만 결국 고종이 결국 이거 독립협회 없애면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독립협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픽입니다. 다음 픽은요. 자, 바로 이 독립협회를 딱 해산했어. 이제는 고종이 단독 플레이가 하는 거야. 그 단독 플레이가 바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더라. 그 광무개혁의 핵심 문장 9번 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 옛것을 근본으로 한다는 얘기는 바로 나 바로 왕권을 강화시킨다는 얘기야. 물론 이제 황제겠지만 황제권을 강화시킨다는 거. 그런데 새로운 제도 참작할게. 근데 토지 소유 문서 필요해? 그래 알았어. 지게를 발급할게. 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참작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한제국의 키워드 갑니다. 자, 키워드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자, 이 고종이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하더라. 황구단에서 여러분들 스타벅스 이번에 새로 오픈한다는 게 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러면서 광무개혁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신참 중에서 바로 지계암은 근대적 토지 계약 문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나눠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는 거. 이 바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정말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 이 계양기에서 정말 시험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흐름들, 즉 이모군란부터 그 대한제국까지 그 흐름들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바로 그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왔는지. 특히 이 대한제국은 여러분 1905년 을사늑약을 계기로 해서 이제 급격히 무너져 갑니다. 을사늑약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외교권이 일본이 광탈당한 거 아니야. 이토 히로부미 나중에 이제 안중근 빵. 그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바로 을사늑약 외교권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여기 대해서 고종이 이건 아니지! 라고 해가지고 바로 헤이그의 이준희 상선 이휘정을 특사로 파견하면서 저항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 을사늑약과 관련된 이 여러 조약들을 저항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애국개몽운동 그리고 의병투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죠? 을사늑약을 무효로 설파하라. 키워드 갑니다. 자, 키워드는요. 자,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 그리고 통감부, 초대 통감부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설치되는 것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종이 이 조약 무효 선언, 그래서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바로 이게 네덜란드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하고 있다라는 거. 바로 이렇게 국권이 침탈되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떤 저항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양기의 제일 중요한 내용 살펴봤고요. 이렇게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는 나라를 뺏긴단 말이야. 식민지 됐단 말이야. 이게 뭐야? 바로 경술국치. 경술국치 넘어갑니다. 자, 경술국치 너무나도 가슴 아픈 식민지의 어떤 시대로 연결되는데요. 자, 이 당시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식민지 상황에서도 우리의 어떤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웠던 정말로 샛별처럼 빛났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실 겁니다. 갑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과연 일제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했느냐, 통치 방식의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지금 1910년대 모습이네. 태형 이렇게 때리고 있는 모습들. 근데 중요한 거 알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만 때리지 않는다? 일본 사람 문명인을 때리지 않는데요. 조선 사람들은 비문명 국가인들이라서 때린대요. 말이 되냐 이게? 이렇게 차별했던 그런 모습들이 1910년대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정책에 대한 저항이 바로 3.1운동, 대한독립 만세! 류관수 누나 만세! 있었던 이 3.1운동. 바로 고종의 인산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운동. 이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완전 시험이 잘 나와. 완전 시험이 잘 나와. 이 3.1운동을 인해가지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한다는 사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한번 보니까요. 그렇죠. 1910년대 무단통치, 조선 태형령 때리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이 바로 3.1운동이었고 결국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통치 형태가 바뀌어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더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 뭘까요? 갑니다. 다음 픽은요. 그렇죠.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떤 3.1운동의 결과 출범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이 3.1운동은 여러분들 정말 그 많은 정부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저쪽 연해주는 대한국민회고요. 그리고 서울에는 한성정부고요. 또 상하이에서도 임시정부 만드는데 이걸 다 합쳐가지고 만든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서 출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단 조직이 연통제와 교통제가 있어요. 연통제는 뭐냐면 국내에 어떤 그
행정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통국은 뭐냐면 정보라든지 독립자금들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들, 이게 바로 정보라든지 이런 거, 연통적 교통국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구민위원부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교 활동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거 아니지 않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완전히 없애자. 새롭게 출발하자. 창조파. 뭔 소리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니트론에서 그 안에서 개혁해야지. 개조파. 창조파와 개조파로 이게 논쟁을 벌이게 된 바로 그 논쟁을 벌이는 게 바로 국민대표회의다라는 것. 근데 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굉장히 위축돼요. 그 위축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김구의 한인 애국단. 누가 있습니까? 이봉창 그리고 윤봉길,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인 애국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픽은요. 또 이게 여러분 일제강점기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일제하면 1920년에 특히 사회주의권이 활동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세력하고 그다음에 이 민족주의 시정이 굉장히 대립을 많이 해요. 지금도 왜 남북 북이 으르렁으르렁 되는 뭐 무슨 나오잖아. 일제하면 또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으르렁으르렁 되었던 그 양 세력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니 이 조직을 우리는 바로 신간회라고 한다. 비타입적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잡고 일제강점기 최대 조직, 가장 큰 조직을 만들어내니 좌우합작 민족유일당운동의 결과물 바로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간회의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가 지금 합친 것이고요. 이 과정을 보면요. 일단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했더니 괜찮은 것 같아. 그래, 그럼 우리는 하나로 하자는 정우의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신간회를 좀 앞뒤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신간회 그 앞에 60만세 운동이 있어요.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이었고요.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일이야. 근데 이 60만세 중요했던 게 뭐냐면 사회주의를 기약했는데 여기에 민족주의에 도움을 주거든. 뭐야?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같이 손잡고 한 거야? 그리고 해볼 만한데?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신간의 결성에 영감을 준 거야. 60만세 운동이 먼저고 그 다음이 신간회야. 그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1929년에 광주에서 이 한일 학생들의 차별 철폐하자라고 하면서 학생운동이 벌어집니다. 그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인데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신간회가 지원해주고 있다. 진짜 여러분들 신간회 너무 중요하거든. 신간회 나오면 답지는 대부분 광주 학생 항일운동. 하여튼 60만세 운동 먼저, 그 다음에 신간회, 그 다음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픽 갑니다. 다음 픽은요. 이건 사실 앞에서 봤던 여러분들 1910년대, 20년, 30년 일제정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두 문제 나오거든요. 아까는 우리가 1910년대 헌병경찰 통치와 1920년 문화 통치 봤죠. 30년대야. 30년 경제공황을 통해 가지고 일제가 선택한 게 전쟁이거든. 전쟁인데 여러분들 이 중국을 상대로 미국 상대로 이거 모자라. 모자르니까 그냥 진짜 국가 총동원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며 물자며 이걸 다 총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바로 1930년, 40년 민족말살 통치인데요. 보시면 진집, 정신대, 공출배급, 이 공출배급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키워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머릿속에 우리는 일본인입니다. 이걸 막 주입시키려고 그래. 이게 바로 한국신민서사 암송토록 하고요. 국가총독 만들어가지고 마구마구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바꾸려고 그래. 이걸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이런 식을 통해가지고 바로 일제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어떤 시도가 바로 1930년, 40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일제 강점기의 모든 내용들 중에서 제일 시험에 맞으러 온 것 최선의 픽픽픽 공부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 현대사 출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사. 자, 현대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현대사 시험이 나온 거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광복되고 나서의 어떤 그 6.25 전쟁까지 흐름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민주화 운동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일 문제. 이건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기준점을 주시고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픽인지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 같은데 왜 이렇게 슬퍼하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손으로 태극 꽂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맞습니다. 우리는 광복했지만 결국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광복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분단과 함께 광복이 시작됩니다. 북쪽에서는요 소련이, 남쪽에서는 미국이 들어오면서 분단과 함께 우리의 광복은 시작되었다. 이 비극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는요 이렇게 광복되었을 때 어쨌건 우리의 힘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조직이 있으니까 바로 조선광복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정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광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세 중심의 어떤 그 모습들이 나오니 그 회의가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더라. 바로 미국,
그다음에 소련, 영국이 만나가지고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이제 결정됐어요. 신달 통치, 네,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뭐 이거 미소공동위원회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게 결정되었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어떤 그 결정이 바로 좌우 사회주의 진영과 이 자본주의 진영의 어떤 그 극심한 대립을 낳게 되었고, 이것은 나중에 6.25 전쟁까지 연결될 겁니다. 어쨌건 간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선거 치르는 그 선거가 바로 50 총선이었고, 이 50 총선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피해 갑니다. 자, 이 6.25 전쟁이죠. 네, 6.25 전쟁은요, 북한 남침, 6월 25일이죠. 남침에 쭉 밀고 낙동강 전선 위험, 이걸 반전시켰으니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그렇죠, 바로 인천 상륙작전. 그러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서 압록강. 근데 이때부터 반전, 중국이 개입을 하면서 38선 배경을 중심으로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 결국 여기서 휴전해가지고 1953년 휴전. 그게 지금까지. 와우. 이게 70년 이상 가지고 누가 알았겠어? 우린 아직도 종전이 아니라 휴전에 살고 있다는 사실. 특히 6.25 전쟁에서는 그 반전을 만들어주었던 인천 상륙작전과 중국군의 개입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한번 살펴봤더니 역시 이 에치슨 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쟁 터지기 전에 미국이 우리를 극동방에서 뺀 거야. 김일성은 오판할 수 있죠. 미국이 포기했네. 이걸 통해 가지고 남침을 계획하게 되었던 것이죠. 인천 상륙작전과 중국군의 개입을 기억하시라. 중국은 개입하고 쭉 밀고 내려와서 서울 또 뺏겨야 할 걸 우리는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사후퇴는 여러분들 인천 상륙작전 이전일까 이후일까? 그런 어떤 그 포인트를 잘 보시라고요. 인천 상륙작전 이후가 되겠죠. 네, 이게 이제 6.25 전쟁의 흐름을 기억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또 한번 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픽은요, 민주화운동이야. 민주화운동 시험에 반이 나오니까 3개 나와, 3개.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25항쟁.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25항쟁.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오도록 되었다. 이 4.19혁명 뭐예요?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 아니었습니까? 결국 이승만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나라 근대사, 근현대사 최초의 민주혁명 운동이었다. 이 바로 4.19 혁명. 키워드 한번 갑니다. 자, 바로 3.15 부정선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초록탄 맞아 죽었던 친구 하나 있죠. 바로 김주열. 이 김주열,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4.19 혁명. 결국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었고 장면 내각이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 내각, 바로 4.19 혁명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던 이 장면 내각은 5.16 군사정변에서 결국은 축출되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등장했던 바로 군사정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했던 모습들. 다음 픽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이 모습. 네, 검은 선글라스 끼고 등장하셨네요. 바로 박정희 정부가 출범합니다. 이 박정희 정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경제 성장이에요. 경제. 너무 가난했거든. 그 경제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일본과 수교했고요. 베트남전에도 참전하는 그런 모습들. 이걸 통해 1960년대 경공업 중심의 경제 개발, 즉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했을 겁니다. 일본과 지금 수교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1960년대와 70년대 이 박정희 정부가 무려 18년 정도 유지를 하는데 두 시기 나눌 수 있어요. 60년대 따로, 70년 따로. 특히 60년, 70년 넘는 70년 그 경계선에 새마을 운동이 출발되었고요. 경부 고속국도가 그때 쫙 개통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돈 가지고 그런 경제 개발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경제 개발을 이루니까 나 2번 대통령 했으니까 이제 끝나는 게 정상인데 나 한 번만 더 할게. 나 잘하잖아. 경제 개발 내가 또 한 번 해볼게. 한 번만 더. 이 아래쪽 안 나오죠? 네, 자, 아래에서 좀 댄스를 좀 쳤는데 좋습니다. 자, 바로 그 한 번만 더. 이게 바로 삼선 개헌. 다시는 이제 나 안 나올 거야. 네, 이런 선거 안 할 거야.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게 바로 유신헌법. 다시는 이제 이런 선거 안 하잖아요. 왜? 그냥 최고한테 와 하면 또 대통령이 됐어요. 종신 대통령의 길을 열었던 유신 체제. 그러니까 70년대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70년대 유신 체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결국은 자신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의해서 빵! 이게 바로 11.6 사태. 그 11.6 사태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 다시 반짝반짝 바로 신군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했던 신군부의 등장. 우리 현대사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키워드 여기 바로 그냥 이 5.18 민주화운동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군부 퇴진, 계엄령 해제를 외쳤던 5.18 민주화운동. 여러분 민주화운동은 세 가지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항쟁. 여기 이 5.18 민주화운동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신군부에 대한 저항,
그 신공무 퇴진하고 계엄령을 해제하라. 11.6 사태 이후에 이 계엄령이 점점점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그 전면적으로 확산된 이걸 해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5.18 민주화운동, 광주에 출발된 이걸 그냥 밀어버리면서 바로 이 전두환 정부의 출범을 공고히 했다라는 것이죠. 다 밀어버려! 네,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2 사태 신공무의 등장으로 설명드렸고요. 광주에서 바로 이렇게 거센 계엄군의 압박에 의해서 이 시민군을 만들고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당시 어떤 그 기록들 다 모아가지고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남겼던 그 아픈 그 기억들, 일기들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픽은요. 이제 6월 민주항쟁이에요. 자, 6월 민주항쟁 보시면 이게 유명한 사진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네, 한여리를 살려내라, 바로 이한열. 초타에 맞고 있으면 쓰러지고 나중에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죠? 자, 이 6월 항쟁의 그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원인 출발은 뭐였냐면, 자, 아까 제가 5.18 민주화운동 지난번 등장했던 바로 전두환 정부는요, 계속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의 정치를 이어가고 싶었어요. 최후까지 대통령을 뽑고 싶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후까지 대통령을 뽑는 그 헌법을 보호하겠대. 이걸 호헌철폐라 그래. 이걸 호헌이래. 4월 13일 날, 1987년 4월 13일 날 호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래. 국민들이 들고 일하는 거. 뭐야? 대통령 우리서 또 못 뽑아? 또 최고에 뽑아? 말이 안 되지. 라고 해서 호환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6월 항쟁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항복. 이게 바로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를 그럼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6월 민주항쟁은 우뚝 승리의 역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픽입니다. 마지막 픽. 자, 여러분들 통일문제 나오자 그랬죠. 통일문제 3가지 나와요.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 자, 이 키워드는요. 이 6.15 남북 공동선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최초의 남북 정상이 만났다는 이야기야. 최초의 남북 정상 만났다. 이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다. 이후엔 여러분들 물론 그 이전에 이 바다를 통한 금강산 관광도 있었는데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는요. 육지를 통한 금강산 관광도 열렸고요. 개성공단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와우! 예스! 네, 선생님의 픽픽픽에 의해서 진짜 완전 압축으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키워드를 여러분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키워드는 꼭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교재 공부하시면서 살 붙이시면 여러분 무조건 합격입니다.